그날 시어머니가 장독대 염에서 뭔가를 묻고 계셨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새벽잠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진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시계가 4시 반을 알리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제 손은 이미 부엌 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이 참 넓어졌어요. 30평짜리 마당 있는 단독주택인데 낮에는 괜찮다가도 새벽만 되면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벽시계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때로는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3년 전에 은퇴했어요. 35년을 교탁 앞에서 정자 선생님 소리 들으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박정자 할머니가 된 거죠. 연금도 나오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아침엔 뒷산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참 고상하게 사내하겠죠. 하지만요, 제 속은 안 그래요. 가끔 아들 민수가 전화를 해오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가 뭐가 안 괜찮겠니? 세상에, 이 말이 제 입버릇이 됐어요. 사실은 조금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아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찬장 가장 높은 곳, 거기에 천으로 감싼 보자기가 하나 있거든요. 남편이 키가 커서 달아준 곳인데 이제는 제가 의자 밟고 올라가야 겨우 닿는 높이죠. 후,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보자기를 내렸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보자기를 풀자 청록빛이 감도는 그릇 세트가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오늘도 잘 있었니?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옵니다. 이 그릇들이 저와 함께한 세월이 42해입니다. 26살 제가 민수 아빠랑 결혼하던 날 친정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정자야, 이 그릇에 정성을 담아 밥을 담거라. 그럼 그 집안이 잘 된다. 그 뒤로 저는 이 그릇을 단 한 번도 막 다룬 적이 없습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접시 6개. 14점 하나하나를 제 자식처럼 아꼈어요. 일반 식기는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지만 이 청자 그릇만큼은 제가 늘 손으로 닦았죠. 저는 미지근한 물에 행주를 적셔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명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으로 그릇 표면의 작은 흠집을 더듬어 봅니다. 아, 이건 민수 어렸을 때 국그릇에 숟가락질 잘못해서 생긴 흠집이구나. 이건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실수로 부딪혔던 자국이구나. 세월이 묻은 흠집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릇들은 밥을 담은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담았던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이 그릇 위에 놓여 있었죠. 그릇을 닦다가 문득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구나.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너무 외롭습니다. 아들이 곁에 없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겁니다. 이번 추석에 아들 내외가 오면 이 그릇을 며느리 서연이에게 물려주기로요. 서연이는 참 착하지만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라 그런지 제 시골집 마당도 불편해 보였고 장독대 냄새도 싫어하는 것 같았죠.
결혼한 지 12년이 됐지만 명절에 와도 부엌 일은 잘 거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수가 늘 그랬죠. 엄마, 서연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간편하게 살잖아요. 그래, 내가 구식인가 보다. 하고 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길 바랐어요. 제가 이 그릇을 물려주면 서연이도 알게 될 겁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그릇에 담긴 제 정성스러운 마음을요. 밥을 담고 국을 담으면서 억지로라도 저희 가족의 정이 서연이에게 스며들기를 바란 거죠. 이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진짜 환영 인사 같은 거였어요. 그릇을 모두 닫고 저는 다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죠. 추석까지 일주일. 그때까지 이 그릇을 다시 꺼내 닫고 또 닦을 겁니다. 며느리가 받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늘 정성껏 차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묻혔습니다. 밥상을 받아놓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또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이 그릇을 받고 기뻐할까? 아니면 또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할까? 민수가 그러더군요. 도시 아파트 부엌은 좁다고, 그리고 서연이네는 식기세척기를 쓴다고요. 만약 서연이가 그릇을 거절한다면 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 그릇이 요즘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옛날 물건 취급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이 그릇의 의미를, 오래된 것이 주는 따뜻함을, 손때 묻은 물건이 지닌 이야기를. 저는 밥알을 천천히 씹으며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릇을 건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가 가져가렴. 시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다. 며느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괜찮지 않은 박정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마지막 정성을 그 청록빛 그릇에 가득 담아 건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정자는 밥을 마저 먹고 밥상 위의 그릇들을 조용히 설거지했습니다. 추석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날카로운 기대감이 숨어 있었죠. 저는요, 추석 당일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밤새도록 제 속을 끓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직 정성껏 차려야지 하는 생각만 남았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입니다. 손이 예전만 못해서 시간이 더디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느릿느릿 하나하나 제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이 그릇을 물려주는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도 녹아내리겠지. 제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아세요? 명절 음식 준비가 고단하기는커녕 마치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내외는 오전 11시쯤 도착했어요. 저는 대문 앞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가 멈추고 서연이가 먼저 내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인사하며 제 손을 잡는데, 아이고,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겨울 얼음장 같았어요. 순간 손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운 건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떨쳐냈습니다. 어서 와. 멀었지? 아니에요. 차도 안 막혔어요.
늘 그랬듯 짧고 정확한 대답. 민수가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내는 동안 서연이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고 밖에 서 있지도 않는,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이죠. 서연아, 들어가자.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먹고 거실에 마주 앉아 대추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계속 서연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억지로 던지는 회사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세상사에 짧게 네 혹은 글쎄요 할 뿐이었죠. 차를 마시는 손놀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설다는 듯이요. 무엇이 불편한 걸까? 내가 혹시 불편한가? 저는 자꾸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부엌일 좀 도와줄래?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팔을 다듬으며 시킵니다. 저 냉장고에서 두부 좀 꺼내줘.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먼저 뭘 해야 할지 묻지도 않고 식재료를 보며 감탄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표정하게 제가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합니다. 민수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이 부엌은 여전히 서연이에게 낯선 타인의 공간인 거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쩌겠니? 내가 먼저 마음을 줘야지. 저녁상을 차리면서 저는 오늘을 미루면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민수가 갈비찜을 먹으며 기분 좋게 말합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저는 아들에게 대답하면서도 며느리 서연이만 봅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일 뿐 표정이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맛없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롱으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냈어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청록빛 그릇들이 테이블 위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눈으로 그릇을 쳐다봅니다. 이 그릇들 말이야. 저는 밥그릇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면이 매끈하고 윤이 났죠.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야. 42년쯤 됐지. 한 번도 안 깨졌어.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말이야. 맛이 달라. 민수가 거들지만 저는 오직 서연이만 바라봅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귀한 거니까.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하는 우리 집안의 마음 그릇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기뻐해줘. 제발 고마워해줘. 서연이가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너무 귀한 건데요. 순간 제 가슴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내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하지만 서연이의 다음 말이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희 집은 부엌이 좁아서요. 그릇 둘 데가 없어요. 아, 그래도 베란다에라도 아니면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기세척기를 쓰거든요. 이런 도자기는 못 넣으니까 깨질까봐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런 그릇 쓸 데가 없어요. 아깝지만
어머니가 그냥 두고 쓰세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얼굴에 걸리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수습하려 합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 간편하게 살잖아요. 알아.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가웠죠. 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설거지하겠다며 일반 그릇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자 그릇들을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장롱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 멈췄죠. 그리고 그 상자를 꽉 안고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42년을 함께한 그릇들, 어머니의 손때가 묻고 제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릇들, 이제는 식기세척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그릇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려요. 요즘은 이런 그릇 쓸 데가 없어요. 그래, 서연이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편함이 최고죠. 가볍고 튼튼하고 깨져도 다시 살 수 있는 것들. 제 청자 그릇은 무겁고 깨지기 쉽고 관리하기 번거로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밥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하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기원이었는데 저는 구시대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긴 모든 가치와 정성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에 그릇을 쥐어주시더니 말없이 사라지셨죠. 다음 날 아침 민수 내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억지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설거지해 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청자 그릇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젠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내 방 안에 숨겨둬야 할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정성을 이젠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과 함께 땅에 묻어버리기로요. 저는요, 민수 내외가 떠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입맛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그릇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청록빛 그릇들을 묻기로 결심한 날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마당을 비추는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당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장독대 옆에 놓아둔 삽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토록 나약한 사람이었나 싶어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어제의 정성을 오늘까지 질질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점심때가 한참 지난 오후 2시쯤 결연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에서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냈죠.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그릇이 아니라
텅 빈 제 마음만 들어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상자를 안고 장독대 옆으로 갔습니다. 땅은 딱딱했습니다. 늦가을이라 흙이 말라 있었죠. 삽을 쥐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서 따끔거렸습니다. 첫 삽을 떴습니다. 억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흙은 제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오랜 삶의 고집을 파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이 그릇에 정성을 담아 밥을 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제 삽질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도 제 42년 세월도 결국 이 딱딱한 흙 속에 묻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앞머리가 이마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어요.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드디어 상자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구덩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청록빛 그릇들을 담은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문득 그릇을 깨뜨려 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서 깨뜨리면 이 고통이 사라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차마 어머니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었죠. 저는 상자를 구덩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청자 그릇들이 흙 속에 묻히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제 흙을 덮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묘비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서연아, 내가 식기세척기 때문에 날 이렇게 구식으로 만들었구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쌓여있던 흙을 상자 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그릇들을 덮는 소리, 퍽, 퍽, 퍽.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소리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분명 어제 서울로 돌아갔는데 민수가 땀에 젖어 흙을 뒤집어 쓴 저와 마당 한가운데 파인 구덩이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휴대폰을 놓고 가서 다시 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엄마, 삽은 왜 들고 있어요? 민수는 구덩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덮다 만 흙 사이로 보자기에 쌓인 상자의 귀퉁이가 보였나 봅니다. 민수가 삽을 낚아채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설마 어제 그 그릇이에요? 엄마, 제발. 민수는 제가 덮었던 흙을 다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삽질은 저보다 훨씬 빠르고 힘찼습니다. 판에는 흙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흙이 걷히고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청록빛 그릇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자 민수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진짜 묻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황당함, 그리고 약간의 무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삽이 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어쩌니? 쓸모가 없다잖니? 구식이라잖니? 쓸모가 없다니요. 그걸 왜 며느리한테 물어봐요? 그냥 엄마가 쓰시면 되지. 서연이가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면 엄마는 그걸 다 따라야 해요? 민수는 그릇 하나하나를 꺼내 흙을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물건이에요? 엄마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제 서연이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 그릇의 의미를 모르냐고 따졌다고요. 따지긴 뭘 따져. 다 변명이지. 저는 솟구치는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간편하게 산다고. 내가 서연이 편을 들었잖아. 내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힘들까봐, 내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죠.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혼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해요? 서연이가 불편해하니까 그럼 내가 나중에 받아서 쓸게요. 그렇게라도 하지 왜. 왜 소중한 걸 땅에 묻어요. 내가 나중엔 내가 없겠지.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평생 가장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마음을 묻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내 정성이 부담이고 내가 구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 그릇이 바로 나였어. 민수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쌓아두었던 외로움과 오해 때문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는 조용히 그릇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서연이한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괜찮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제 속마음을 다 봤습니다. 땅에 묻힌 청자 그릇처럼 제 마음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민수는 묻었던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구덩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귀에는 민수의 절규와 제 통곡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지 않은 박정자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축축한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흙을 파내고 나온 상처를 보듬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내가 울면 민수가 더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눈물만 훔쳤을 뿐 목 놓아 울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땅을 파헤치면서 저는 제 안의 모든 슬픔과 화를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저는 부엌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벽시계 소리만 들었죠. 또각또각. 그 소리가 이제는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지 않아?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먼저 일어났나 봅니다. 부엌에서 흙 털어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70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인 적 없는 박정자인데 아들에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다니요. 한참 뒤 민수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수는 씻었는지 얼굴이 깨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흙 묻은 옷 대신 단정한 차림이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제 구식 마음을 다 파헤치고 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가니? 아침은 좀 먹고 가지. 제가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자 민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어제 일
서연이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민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놓인 청자 그릇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갈게요. 어딜? 서연이 준다며. 아니요. 가져가서 저희 집 창고에 둘 거예요. 서연이가 지금은 불편해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꺼내줄게요. 엄마가 준 거니까요. 민수는 이 그릇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저는 고마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삽질로 거칠어진 제 손을 잡더니 힘을 주어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약속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아니면 서운하다고. 전부 다. 괜찮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속상해도 엄마가 괜찮지 않은 게 제일 속상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워줬나? 저는 늘 괜찮다는 방패 뒤에 숨어 아들의 걱정마저 막아버렸던 거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아주 작게 42회 만에 처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어렵게 말했습니다. 나 어제 좀 서운했어. 서연이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서연이에게 짐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듣더니 그제야 살짝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은 건 아니었지만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서울 가서 서연이한테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수는 상자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당 끝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깨끗하게 치워둔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파헤쳤던 구덩이가 깨끗하게 메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흙을 덮고 삽으로 평평하게 다듬어 놓은 거죠. 저는 그 구덩이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단해진 흙을 밟으니 제 마음도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그릇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게 구식이었을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억지로 그릇에 담아 던져줬던 것이 문제였죠. 상대방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가 거절의 이유로 들었던 그 물건, 식기세척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늘 서연이를 도시 아이, 간편함만 추구하는 아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처럼 저 또한 식기세척기를 차가운 문명의 이기라고 단정 지어버렸던 겁니다. 그래, 배워야지. 내가 모르면 세상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서연이가 이사 선물로 사주고 간 식기세척기 사용 설명서였죠.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빳빳한 종이였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을 고쳐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준 세척 모드, 강력 세척 모드, 예열 기능. 복잡하고 낯선 용어들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어려운 국어 문법을 가르치던 정자 선생님의 집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거 하나 못 익히면 나는 정말 구식이다. 설명서를 읽다가 저는 문득 웃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그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저와 서연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걸 익히면 서연이와의 대화 주제가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라는 구시대적인 말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민수야. 엄마가 식기세척기 쓰는 법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주방 세제랑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랑 다른 거니?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귀찮아하면 어쩌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 웃는 이모티콘 당연히 다르죠. 엄마. 제가 집에 갈 때 세제랑 린스 좋은 걸로 사서 보낼게요.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돼요. 모르면 전화하세요. 답장 속에는 괜찮아 대신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었습니다. 청자 그릇 대신 제가 마트에서 사온 가볍고 깨끗한 멜라민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밥맛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허기는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정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서운했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며느리의 문명 식기세척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된 거죠. 다음 주에는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활용 강좌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대신 함께 소통하는 그릇을 만들기로 결심한 박정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요, 민수에게 서운했다고 말한 뒤로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마당에 묻었던 그릇처럼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계획대로 컴퓨터 활용 강좌에 등록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이었죠. 저는 중학교 선생님까지 했던 사람인데 마우스를 잡는 일이 흙 묻은 삽을 쥐는 것보다 더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실은 저 같은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사님은 20살 남짓한 앳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말이 어찌나 빠른지 저는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지만 귀로는 강사님의 말을 따라잡지 못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2번 빠르게 누르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게 그렇게 어렵더군요. 저는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딸깍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는 이미 신문 기사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커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허둥댔죠. 마음속에서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자, 넌 역시 구식이야. 쓸모가 없어. 며칠 동안 강좌에 나가면서 저는 좌절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세상은 너무 빠르고 제 손가락은 너무 느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용어들로 뒤엉켜서 두통까지 왔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못하겠다. 포기하자. 그릇을 묻으려 했던 날처럼 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는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우스 쓰는 게 좀 불편하세요? 돌아보니 강의를 듣는 젊은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저처럼 강좌를 듣는 건지 알 수 없지만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아이고, 마우스가 내 손에는 영 안 맞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엉뚱한 걸 누른단 말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청년은 웃으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에 힘을 빼셔야 해요. 마우스는 꽉 쥐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더니 아주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보였습니다. 제 손은 그 청년의 손에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수의 손과는 또 다른 젊고 부드러운 따뜻함이었죠. 그리고 더블 클릭은요, 톡톡하고 가볍게 치는 거예요. 힘을 주면 컴퓨터가 놀라요. 컴퓨터가 놀란다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푸으 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제가 웃는 걸 보더니 제 손을 잡은 채로 톡톡톡 몇 번 더 연습시켜 주었습니다. 그 청년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가 제 손의 일부처럼 느껴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톡톡 소리를 내며 세상과 연결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수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와 린스,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가 쓴 손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그릇은 저희가 잘 보관할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쓰시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으로 골랐어요. 이걸로 깨끗하게 닦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서연 드림. 서연이의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마음을 쓰고 있구나.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드디어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내준 세제를 넣고 어젯밤 먹은 멜라민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안에 넣었습니다. 설명서대로 표준 세척 모드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죠.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에는 저에게 너의 정성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차가운 기계 소리였는데 이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할게요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척이 끝나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릇들은 손으로 닦았을 때보다 더 반짝거리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 싱크대에 쌓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식기세척기는 저에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설거지할 시간에 저는 마당의 잡초를 정리할 수도 있었고 잠시라도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릴 수도 있었죠. 며느리가 왜 식기세척기를 고마워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민수야. 엄마가 식기세척기 써봤는데 그릇이 아주 반짝반짝하다. 이제야 이걸 쓰네. 고맙다. 민수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로 쓰셨어요? 어때요? 편하죠? 응, 좋더라.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지 뭐. 참, 내 와이프가 세제랑 편지 보내줬더라. 고맙다고 전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제일 기뻐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괜찮지 않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의 목표는 마우스 더블 클릭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와 대화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죠. 저는 다음 컴퓨터 수업 시간에 검색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며느리의 이름을 쳤습니다. 민수에게서 서연이가 광고 회사에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일은 몰랐습니다. 검색을 통해 서연이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서연이가 기획한 광고가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일터, 치열하게 사는 젊은 서연이의 모습, 제 청자 그릇을 쓸 데가 없다며 거절했던 그 단호한 목소리가 사실은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한 결단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삶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서툰 컴퓨터 실력으로 며느리에게 난생 처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서연아, 정자 시어머니다. 내용 내가 그 광고를 기획했다니 참 자랑스럽다. 컴퓨터로 보니 신기하더구나. 너의 노력이 빛나는구나. 늘 응원한다. 저는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흔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이의 일과 노력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을 담았습니다. 회신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메일 자체가 저의 새로운 마음 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밥그릇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지 않던 박정자는 이제 괜찮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박정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며느리 서연이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심장은요,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할 때보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새 메일 도착 알림이 뜰까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서연이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메일을 못 받았나? 내가 제목을 너무 딱딱하게 썼나? 아니면 광고 일에 바쁜데 시어머니의 이런 어설픈 관심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된 건 아닐까? 저는 다시 수많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컴퓨터 강좌에 가도 진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은 화상회의 앱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얼굴 보고 통화하는 건 휴대폰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머니, 이 앱은요, 멀리 떨어진 사람과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심할 때 손자, 손녀에게 걸어보세요. 강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늘 바쁘고 손주들은 시험 기간이니 괜히 방해해서는 안 되지. 그러다가 문득 제가 서연이의 광고 기사를 검색해서 본 것처럼 서연이에게 제 평범한 일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식인 제 일상도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서연이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다는 안심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화상 통화라는 걸 배워보려고 하는데 서연이에게 한번 걸어봐도 괜찮겠니? 서연이가 많이 바쁜가?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괜찮죠. 서연이도 엄마 소식 궁금해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서연이한테 알려줄게요.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엄마는 그냥 버튼만 누르세요. 민수가 연결해 주자 제 휴대폰 화면에 서연이의 얼굴이 떴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 이메일을 읽었는지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밝게 부르는데 저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12년 동안 제대로 마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 식탁에서는 늘 어색함 속에 고개를 숙였고 대화는 아들 민수를 거쳤을 뿐이었죠. 하지만 화면 속에서 서연이는 오직 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밥은 먹었니? 저는 늘 하던 구식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서연이는 피식 웃더니 화면의 주변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 사무실이에요. 방금 점심 먹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식기세척기는 잘 돌아가요? 저는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서연이는 제 노력을 알고 있었구나.
응, 잘 돌아가지. 그 세제, 향이 참 좋더라. 고맙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혹시 제가 보낸 메일은 보셨어요? 메일?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연이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아 속상해했는데 서연이는 이미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며칠 전에 보냈는데 혹시 스팸함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서연이는 능숙하게 화면 공유를 통해 제 이메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이의 말대로 서연이의 답장은 스팸 메일함에 외롭게 들어가 있었죠. 저는 서연이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일까지 칭찬해 주셔서 저도 어머니처럼 제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릇에 담긴 정성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그릇에 담아 던져주려 했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의 그릇에 담아낸 겁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이걸 이제야 봤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돼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화상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저희 둘 사이의 차가운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릇, 식기세척기, 그리고 컴퓨터 화면이 모두 소통의 도구가 된 거죠. 며칠 뒤 서연이가 저에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기획한 광고가 한국 시니어 페어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작은 시상식이지만 어머니를 VIP로 모시고 싶어요. 와서 제가 만든 새로운 그릇을 직접 봐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그릇. 저는 서연이가 말한 새로운 그릇이 단순한 광고물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가장 아끼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민수가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과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은 화려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광고는요. 옛것이 주는 가치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서연이가 기획한 광고가 화면에 나오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광고 속에는 낡은 자개장, 오래된 사진, 그리고 청자 그릇과 비슷한 도자기가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저 그릇이요. 제가 시어머니께 받은 그릇을 생각하며 배치했어요. 느림의 미학, 정성의 가치. 그걸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제 청자 그릇을 쓸모없는 옛것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존중했지만 자신의 삶에 당장 적용할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서연이는 저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음식을 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식기세척기로 세척해도 깨지지 않을 튼튼한 그릇들이었죠. 저희 셋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마음 그릇을 채워드릴 차례예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인데 여기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맛있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릇의 모양과 상관없이 저희는 서로의 정성을 주고받는 법을 배운 겁니다. 제가 젓가락을 들자 서연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서운한 거 없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나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서 그런지 이젠 딱히 서운한 게 없네. 저는 이제 며느리의 세상에 짐이 되지 않는 함께 소통하는 그릇을 가진 박정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청자 그릇은 민수의 창고에 고이 보관되어 전통의 가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식기세척기와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을 이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벽시계 소리는 더 이상 제 심장을 압박하지 않아요. 또각또각. 그 소리는 이제 제가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갈 새로운 리듬처럼 들립니다. 저는요, 며느리 서연이가 기획한 시상식을 다녀온 후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온통 제 마당, 제 장독대, 제 그릇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화면과 식기세척기, 그리고 며느리의 바쁜 삶까지도 제 시야에 들어왔죠. 컴퓨터 강자의 인싸가 된 것도 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더블 클릭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옆자리 할아버지에게 톡톡 힘 빼고 톡톡이요 하고 가르쳐주는 처지가 되었죠. 젊은 강사님도 저에게 반장이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화상 통화 앱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민수나 서연이에게 부담을 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좌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3명과 도란도란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순옥 씨, 마당의 대파는 지금 심어도 될까요? 영자 씨, 아파트 베란다 텃밭이 너무 건조해. 어쩌면 좋아. 오후 2시,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끝내고 삑 소리를 낼 무렵 저희 넷은 화상회의 앱을 켰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마당을 화면에 보여주면 순옥 씨와 영자 씨가 아유, 정자 씨네 고구마는 얼마나 실하게 들었나 몰라 하며 조언해 주었죠. 저는 휴대폰 속에서 잃어버렸던 쓸모 있는 존재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이제 제 최고의 친구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저는 설거지 시간 대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읽습니다. 이기적인 기계라고 생각했던 식기세척기가 사실은 저에게 박정자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던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다니. 민수에게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는 괜찮아 대신 엄마가 오늘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나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구나 싶다. 와 같은 솔직하고 짧은 소회를 전하죠. 민수의 답장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공유였습니다. 민수 엄마 멋져요. 서연이도 요즘 회사에서 외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아들 와이프는 대단하죠? 저는 민수와 서연이에게 짐이 되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상 통화가 아닌 일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서울 오실 일 없으세요? 글쎄, 아직은 없는데. 그럼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서연이의 좁은 아파트에서 제가 짐이 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아, 너희 집 좁지 않니? 내가 가서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서연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짐이라니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저희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방 하나를 깨끗하게 비워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저는 서연이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의 아파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환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이 방 가구는 전부 식기세척기 옆에 둘 수 없는 물건들만 모아뒀어요. 방 안에는 작은 수납장 위에 청자 그릇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깨끗한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이가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은 꽃꽂이가 놓여 있었죠. 민수가 창고에 두겠다고 했던 그 그릇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니? 제가 민수 씨한테 달라고 했어요. 청자 그릇은 어머니의 정성을 상징하잖아요. 이 그릇을 창고에 넣어두는 건 어머니의 마음을 숨기는 것 같아서요. 이 방에 두면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어머니의 정성이 저희를 감싸는 것 같아서요. 서연이는 청자 그릇을 구식이 아닌 시어머니의 정성 그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 속에 가장 소중한 손님을 위한 방에 놓아둠으로써 저에게 진정한 환영 인사를 건넨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저에게 멜라민 그릇이 아닌 예쁜 흰색 도자기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물론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그릇이었죠. 어머니, 이 그릇은 제가 어머니께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고른 거예요. 깨끗하고 단단해서 정성이 담긴 음식을 담기에 딱 좋죠.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괜찮고요.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저는 컴퓨터 강좌에서 배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죠. 더 이상 저희 사이에 침묵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청자 그릇 상자가 놓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릇이 주는 압박감 대신 며느리가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었다는 따뜻함이 온 방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서연이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지 않을 때는 꼭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머니 마음 그릇을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서연아, 나 이제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데 도가 텄단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묻었던 구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메워져 평평한 흙바닥이 되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묻었던 건 그릇이 아니라 괜찮다는 거짓말로 가득 찼던 저의 오랜 고독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삶은 또각또각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외롭지 않고 쓸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그릇을 가진 박정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그릇을 만든 박정자입니다. 저는요, 식기세척기에서 각 꺼낸 그릇처럼 새롭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4시에 눈이 떠져도 외로움에 떨며 찬장에 청자 그릇을 닦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식기세척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릇들을 꺼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과 자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컴퓨터 강좌는 이미 마쳤고 지금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강사님과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능숙해졌죠. 제 동년배 친구들과 만든 도란도란 소통방에서는 매일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제가 배운 새로운 기능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정자 선생님의 쓸모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오래된 정성을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릇에 담아보기로요. 제가 평생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은 남편과 민수를 위해 매일 차렸던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때 묻은 저만의 레시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가르침들. 저는 이것들을 잊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디지털 요리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제가 아는 모든 레시피를 한 땀 한 땀 기록했습니다. 겉절이 양념 비율, 갈비찜에 넣는 배의 양, 된장찌개가 짜지 않게 끓이는 비법 등 제 모든 노하우가 담겼죠. 글씨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각 요리의 옆에는 서연이가 가르쳐준 간단한 메모 기능을 이용해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에 담아보세요. 같은 팁도 적었죠. 이 책은 저와 서연이의 세월을 모두 담은 완벽한 하이브리드 그릇이었습니다. 2달 만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완성된 파일을 들고 며칠 뒤 찾아올 민수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주말 민수와 서연이는 환한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전처럼 어색하게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먼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시상식 이후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응원 덕분이에요. 너의 재능 덕분이지. 어서 들어와. 저는 서연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서연이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능숙하게 식재척기에 그릇들을 정리했고 저는 오랜만에 제 청자 그릇을 꺼내지 않고 서연이가 서울집에서 선물해준 흰색 도자기에 정갈하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 도자기 정말 예쁘죠? 식기세척기에 넣어봤는데 흠집 하나 안 나요. 서연이가 자랑하듯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그릇에 정성을 담아 밥을 담거라. 그 정성은 모양이 변해도 전해지는 법이더구나.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민수와 서연이를 컴퓨터 앞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 주려고 뭘 좀 만들었다. 제가 만든 디지털 요리책 파일을 열자 민수와 서연이는 동시에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글씨도 사진도 너무 깔끔한데요? 서연이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제 정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그릇이다. 이 안에 내 평생의 정성을 담았다. 너희가 이걸 보고 옛날 엄마의 밥상을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서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정성을 담고 싶어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한테 딱 맞는 그릇을 주셨네요. 서연이는 제 컴퓨터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무거운 도자기보다 가벼운 디지털 파일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희 셋은 거실에 놓인 청자 그릇 상자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릇은 이제 창고가 아닌 거실 수납장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청자 그릇 상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이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라 기억하는 그릇이 될 거다. 가끔 내가 외롭거나 너희가 힘들 때 이 그릇을 꺼내서 보자. 이 그릇은 우리 가족이 한때 얼마나 서툴렀고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이야기해 줄 거다. 이 그릇은 깨지기 쉬워서 매일 쓸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담고 있으니까. 이 그릇을 볼 때마다 너희도 서로의 정성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민수와 서연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릇의 모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릇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정성을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의 그릇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솔직한 마음을 담아내고 상대방의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괜찮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나는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스스로 괜찮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박정자입니다. 마당의 구덩이는 메워졌고 청자 그릇은 제자리를 찾았으며 식기세척기는 묵묵히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완벽한 정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